3억 전세금 등기부에 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기부에 3억 원이 떡하니 적혀 있었는데 경매가 끝나고 받은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믿었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 정말 최고의 보호수단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가족은 3억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2020년 11월 3일 34살 강민주 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고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주인 52살 박성훈 씨가 약속대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고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등기부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 3억 원이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돈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돈을 빌렸고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저축까지 탈탈 털어 겨우 채운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한 제대로 된 첫 번째 보금자리였죠. 강민주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었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실제로 등기부를 보니 선순위 근저당권, 그러니까 집에 먼저 걸려있던 담보대출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집값은 시장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호가됐고요. 2억 3천만 원 더하기 3억 원은 5억 3천만 원, 집값이 5억 5천만 원이니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주 씨는 이사 트럭을 예약하며 새 생활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입주한 지 고작 7달째 되던 날 우편함에 법원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습니다. 박성훈 씨가 대출 상환을 못했고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거였죠. 강민주 씨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으니 괜찮아. 법무색에 전화했더니 그 역시 경매로 낙찰되면 배당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안심시켜 줬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아파트는 4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강민주 씨는 3억 원을 돌려받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아이들 학군도 따져가며 다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20일 배당표가 나왔을 때 강민주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당금 0원,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성훈 씨는 강민주 씨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기 바로 하루 전날인 2020년 11월 2일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겁니다. 등기부에는 첫 번째 근저당 2억 3천만 원, 바로 다음에 1억 5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찍혀 있었고 강민주 씨의 전세권은 그 뒤였습니다. 경매 후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 나니 두 개의 근저당권자가 가져갈 몫이 전부였고 전세권은 순위가 밀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죠. 강민주 씨는 박성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전세권 설정해 주시기 전날 대출을 또 받으셨다고요? 박성훈 씨는 사업 자금이 급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망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강민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고 1억 5천만 원 은행 대출금은 여전히 갚아야 했습니다. 강민주 씨는 박성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2년 10월 새 집주인에게 명도 소송까지 당한 강민주 씨는 결국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늘렸고 강민주 씨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으며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박성훈 씨가 전세권 설정 하루 전에 몰래 추가 대출을 받은 행위, 이게 법적으로 사기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일까요? 부동산 거래에서 집주인이 내 전세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숨겼다면 그걸 그냥 넘겨야 할까요?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로 사는 분이라면 혹은 앞으로 전세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이 판결이 내 돈을 지키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양측 주장을 들어보시죠. 강민주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하죠. 전세권 설정 바로 하루 전날 추가 근저당을 설정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성훈 씨는 이미 강민주 씨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상태였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세권자의 배당 순위를 뒤로 밀어버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강민주 씨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3억 원 전액을 잃었고 대출금 상환 의무만 남았습니다. 반면 박성훈 씨 측 주장도 들어봐야죠. 전세권 설정 의무는 계약대로 정확히 이행했습니다. 등기부에 정상적으로 등재됐고요. 대출은 사업자금이 급해서 받은 개인의 정당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전세권자에게 추가 대출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어디에도 없고 등기부는 누구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값은 5억 5천만 원이었고 근저당 합계와 전세금을 더해도 담보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3억 원을 잃은 강민주 씨일까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의무는 다했다는 박성훈 씨일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강민주 씨 손을 들어줄지 피고 박성훈 씨 손을 들어줄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긴장되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3월 15일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거였죠. 판결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세권 설정 직전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약속하고 계약금과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세권자의 배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건 신의 성실 원칙, 쉽게 말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민법 제2조가 그 근거입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 등기 하루 전이라는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형사 책임은 무겁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민주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에 등기부를 재확인했다면 추가 근저당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손해 3억 원 중 50%인 1억 5천만 원만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5-23562구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 선례로 인용됐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바로 그 당일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하루 사이에도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 합계와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70%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여유 담보가 충분해야 합니다. 셋째,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 실시간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오늘 강민주 씨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억 원 전액을 돌려줬을까요? 아니면 재판부처럼 50대 50으로 나눴을까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내 소중한 돈, 내 가족의 집, 법을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